안녕하세요. 여기 우리들의 신학 여우신. 오늘이 15회 방송인가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네, 저번 방송 새 여자 방송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할 텐데요. 자기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학생남 불행이 신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콩입니다. 점점 이게 좀 안녕하세요. 또 나온 마사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링글스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시간 새 여자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허정수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주세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세죽에게서 가장 중요했던 인생의 시점은 언제였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주세죽이 영생학교 시절 이제 만세운동 하면서부터 이미 평탄한 길에서는 조금 벗어난 삶을 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독실한 기독교 여성이었던 이제 주세죽이 만세운동에 연루되면서 이제 자꾸 순사가 집에 찾아오고 막 이러니까 고향을 등지고 상해로 가게 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상해에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공산주의를 접하고 박헌영을 만나고 이제 혁명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제일 안타까운 점이 제가 처음 주세죽 이름을 들은 이제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그냥 박헌영, 김다냐 사이의 어떤 스캔들의 주인공 정도로만 주세죽이 평가되는 것이 굉장히 부당한 것 같아요. 미모의 그냥 스캔들 주인공으로만 계속 소비되고 있는데 근데 이 소설을 통해서 이제 주세죽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다시 평가받게 이렇게 되는 계기가 된 것만 해도 이 소설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제가 어디서 그 구글에서 찾아보다가 주세죽을 주인공으로 한 그 독립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주세죽이 저는 이제 기독교 여성이었잖아요. 박헌영이 이제 주세죽을 일종의 공산주의자로 전향시키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이제 주세죽이 그 어려운 순간순간에, 그러니까 의지했던 하나님이 계셨던 것 같고, 저는 이제 주세죽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같이 갈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저는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공산주의라는 사상과 기독교는 접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근데 주세죽도 자기의 삶에서, 그러니까 어느 뭐랄까 이제 공산주의로 가긴 했지만 그러면서도 기독교를 버리지는 않았던 여성이기도 하고. 그 설득될 때도 우찌무라 간주책을 박헌영이 들고 오잖아요.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렇게 실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도 있다. 그렇죠. 맞아요. 해방정국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막 지주들의 땅을 빼앗고 재산을 빼앗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재산을 가졌던 사람들이 남한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전반적으로 가지게 된 색깔이라는 게 우익 쪽으로 가서 그렇지 기독교라는 종교가 이제 꼭 우익과만 접점이 있지는 않았다라는 걸 어떤 인물들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기독교가 이제 우쪽으로 기울어져 있긴 한데, 저는 이제 그 콩님이 이렇게 적어주신 거 보고 우리가 지금 이 얘기 계속하면서도 얘기하는 거지만 한국 역사에서나 세계사, 교회사에서 많은 여성들이 과소평가되거나 왜곡되거나 사라지는 운명을 겪었습니다. 여성의 역사를 복원하는 것이 역사적 차원에서도 가치 있는 일이고 무엇보다도 여성 개개인의 삶에 전혀 다른 전망을 펼쳐줄 뿌리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 읽고 나서 제가 되게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올해 여름 정도에는 한나 아렌트 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는데 그 사람 책을 읽은 건 아니고 어려워서 평전을 읽었는데 그런 사람의 그런 여성의 삶이 저한테 어떤 전범이 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이렇게 살 수 있지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분명 이런 역사의 발굴은 여성 개개인의 삶에도 되게 큰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이제 또 주세죽
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첨가를 하면요. 저도 이제 만세운동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 첫 가름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세주기 이 자신의 모든 불행이 다져진 사건은 김다냐 다져졌어. 다져졌어요. 아주. 노노. 네, 김다냐랑 같이 그 33년에 러시아행을 감행하면서 붙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그때 자기 자신의 이익보다는 사실은 자기의 피부친 딸 영희 비비안나 때문에 그거를 선택을 한 게 되게 크잖아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영희가 엄마를 알아보지도 않았고 못했고 그 오랜 단절된 시간 때문에 그리고 김다나랑 재혼하면서 여기서 책에서도 그 정숙이 얘기를 해요. 생각나세요? 그러니까 김다냐랑 재혼만 하지 않았어도 하고 이렇게 뭐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게 있잖아요. 주세주 그 명자한테 알리면서 또 재혼만 하지 않았으면은 밀정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거고 그러면 그렇게 유형을 당하고 외롭게 남은 생을 그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버려져. 저는 정말 그 사람 삶이 자기가 붙들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게 버려졌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김다니엘랑 가지 말았어야 한다. 3년 만에 결혼으로 나머지 생애를 다. 네. 그래서 그 법적인 부부 관계가 모든 거를 좌우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근데 사실 주세죽이 김다냐랑 결혼을 안 하고 박헌영이 처로 남아 있었다면 뭐가 달라졌을까요, 많이? 저는 혼자 생각해봤어요. 서울로 만약 경성으로 들어왔다면 어땠을까? 그럼 같이 그냥 수감되거나 죽지 않았을까? 그런 박헌영이랑 생각이 같이. 근데 저는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길고 아프게 오래 사는 것보다 네 그게 더 고문이고 더 아픔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세죽은 제가 화가 나는 게 어디에 있어도 그러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대 자체가 해피엔딩을 바랄 수는 없는 상황이 있지만 이 사람은 선택도 정말 다 모든 게 불행한 그런 결말을 가져올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너무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여. 이럴 때 신앙심이 맞아. 신앙심이 팍팍 솟아오르는. 저는 좀 이렇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 주세죽은 자기의 선택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가. 그거 좀 부당한 것 같아요. 허정숙은 어떤 남자를 선택해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왜 우리는 100년이 지나도 주세죽의 선택에 너 왜 김다냐 선택했냐고 왜 물어봐야 하는가. 그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는 그거의 결과를 알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그럴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저는 세죽이 다냐랑 그렇게 된 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라도 만약에 남편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사실 그때 헌영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상태였잖아요. 죽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죽었을 거라고 다냐가 그러니까 보니까 또 찾아보니까 다냐는 알았는데 맞아요. 그거를 주세죽한테 얘기를 안 한.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세죽에게는 그러니까 세죽은 몰랐고 그리고 다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다냐와 헌영과 그리고 나머지 여성들의 머릿속에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이었고 그 독립에 가장 잘 복무할 수 있는 어떤 선택들을 내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해피엔딩이었으면 정말 좋은데 해방과도 해방이 찾아왔어도 그들의 삶에 해피엔딩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거 그게 너무 슬프긴 하지만 세죽을 좀 다르게 그릴 필요도 있지 않을까? 너무 세죽의 다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세죽에게 서사를 요구하는 거지. 이런 혁명가 아내에게 걸맞는 서사를 요구하는 거는 실존 인물한테 너무 가혹한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삶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 에피소드 제목이 상황이 우리를 같이 살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것도 그러니까 읽기 전에 이 제목을 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전개될지가 빤히 보이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뭔가 이제 조선희 작가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페미니즘적이지 않을 수도 그러니까 네. 너무 슬프게 그리고 또 너무 종속적으로 그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러니까 특히 세죽은. 그러니까 세죽은, 세죽에 대해서는 되게, 그러니까 세죽을 읽고 나면은 너무 뭔가 희말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뭐,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면을 좀 조명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좀 더 드라마틱한 세죽, 예, 좀 그거를 느낌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된 맞아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되게 그런 어떤 캐릭터를 잡아놓고 되게 슬프게 쓰러져가는 어떤 한 여성 캐릭터. 그 부분에서는 작가님이 성공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이거. 이런 생각이. 그치만 어쨌든 세죽이라는 인물도 자기를 바쳐서 조선 독립에 투신했던 여자라는 거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고명자로 넘어가 볼까요? 네. 콩이님이 저는 고명자는 진짜 역시 김다냐와의 만남이 고명자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고명자가 그 김다냐와 이제 사랑을 하지 않고 모스크바에서 그런 삶을 한 3년 정도 같이 살게 되나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혁명가의 삶에 붙들려가지고 살았을까, 고명자가. 그게 없었으면 강경 자기 집 돌아가서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명자가 그 20살에 모스크바 공산대학에 가서 막 그 이제 누구니 헌영과 세죽이 갔을 때 맞잖아요. 저는 그때 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정말 막 러시아 털모자 쓰고 막 이런 그 명자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꿈에 부풀어 있고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가득 차 있던 그 명자의 그때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그 정숙한테 다냐와 세죽 이렇게 재혼 얘기를 들었을 때 이제 명자가 엄청 충격을 받는데 나중에 그때 그 시절을 기억을 하잖아요. 넷이서 서로 맹세한 거. 누가 이제 잘못되면은 서로의 가족을 이제 그런 거였을 거야. 막 그런데 또 가슴 아프고. 예. 네,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냐가, 그러니까 계속 정숙인가가 생각하잖아요. 그 다냐가 왜 그 명자를 안 데리고 갔을까? 그러니까 경성에서 빠져나갈 때 안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서 다냐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냐는 이미 결혼을 했었고, 그렇죠, 근데 맞아. 그거 정리 못했고, 그러니까 다냐가 혁명가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로서 깔끔한 남자는 아니다. 그렇게 평가했던 것 같아. 그래요? 주세죽이 그랬나? 허정수이 그랬나? 소설 속에서도 그런 이야기, 이 사람은 사랑을 모른다라고 맞아. 그런 주세죽이 평가했던 것 같아. 주세죽이 물어보는 것도 있잖아요. 언제부터 자기를 좋아했니? 근데 거기 답이 없네. 오래됐다고 하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다냐는 그렇게 잘생겼대잖아. 사진 봤어요. 사진 봤어요. 반반하게 생겼어요. 네, 샤프하게. 그래요? 네네. 그렇군요. 또 언제 다들 사진 찾아봤잖아요.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찾아봤어요. 나 안 찾아봤는데. 고명자 다시 얘기로 갈까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콩님이랑 같은 생각이에요. 고명자가 김다냐를 만나는 게, 이 사람 삶에 전환점이 되는데, 고명자가 이제 보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좀 유복한 가정에서 많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좀 되게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당장 앞에 막 이해관계를 이렇게 따지기보다 마음 가고 이렇게 사랑 쫓아가가지고서는 비운의 여주인공 되는 드라마랑 영화도 우리가 많이 접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딱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명자도 물론 이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념이랑 사상이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거를 이제 지키는 게 첫 시작도 그렇고 지키는 힘의 큰 원동력이 김다냐에 대한 사랑. 네.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동참해야 한다는 그 의미작용이 가장 컸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또 마음이 아파요. 근데 고문 받는 씬을 보면 막 매달려서 이렇게 치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너무
그 김다냐만으로 그걸 버티기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제가 올해 서대문 형무소 한번 갔다 왔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너무 나는 들어만 가도 술술술술술 다 불 거야. 다 써드렸을 거야. 누구요? 하고 막 다 써드렸을 거야. 제가 다 할게요. 난 거기 잡혀갈 인물도 못 됐을 거야. 아니, 혹시라도 잡혀갔는데 다 불었을 거야. 진짜. 네, 그러니까 다냐와의 만남이 되게 중요하긴 했지만 결국 다냐랑 같이 있었던 시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명자가 자기의 삶을 꾸려 나간 것은 명자의 선택 그리고 명자가 옳다고 믿는 사상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사상이 그 명자의 삶을 좌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명자가 전향서를 쓰고 나와서도 제대로 친일하지 못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다음에 또 무슨 전향서를 쓰라고 하고 불려다니고 이럴 때 그 명자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명자는 분명 공산주의자로서의 삶을 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마지막에 이제 명자가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그 우익에 의해서 체포되고 투옥했을 때 그다음에 이제 6.25가 일어난 거죠. 근데 6.25가 일어났을 때 이제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다 막 이제 투옥돼 있던 사람들 풀어줬을 때 명자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명자는 죄수복 차림인 게 뿌듯했다. 해방 때 형무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을 부러운 마음으로 바라보던 기억이 났다. 저는 이런 게 너무 감정이입이 돼. 그러니까 왜냐면 나도 그럴 것 같은 거. 그러니까는 정말로 그 죽을 만큼 버티다가 안 돼서 정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냥 전향서 한 장 썼을 뿐이고, 근데 그걸로 평생 죄의식을 가지고 명자가 살자. 저는 명자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건 다냐와의 삶이라기보다는 그 죄의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지 못했다라는. 그래서 정숙이 가장 부러웠을 것 같고 명자한테는 그런 그래도 나중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죽게 된다는 게 명자한테는 행복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아유, 너무 불행해. 진짜 그때는 다 너무 불행했어. 맞아요. 에휴, 참. 책을 이제 저희가 여러 번 읽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여러 번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번 읽으면서 변화하는 생각들 저도 2번 읽었는데 제일 많이 읽은 건 콩님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진짜 숙제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다 그러면 또 읽고 이번에 한다 그러면 또 읽고 그러면서 프링글스님 우간다 갈 때마다 제가 이 책 읽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변화한 생각들이 있으면 한번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처음 소개받고 읽었을 때가 신하님이랑 제가 같은 이제 교회 공동체에 있었는데 이제 교회 공동체가 이제 해체되면서 이제 힘든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신앙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 굉장히 컸고 제가 이제 또 대학교 때도 이제 대학교 때 이제 다 학생 때 저희가 어쨌든 공산주의라는 이 사상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접해봤던 이제 그때의 경험도 있고 그러면서 그냥 이념, 종교 이런 게 뭔데 우리 삶을 이렇게 흔들까 이런 생각을 좀 처음에는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소설의 인물들의 대부분은 사실 이상을 쫓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상을 선택하니까 이제 삶이 방향들이 이제 정말 굴곡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3월이도 결국은 인생의 풍파에 흔들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주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런 선택을 가르는 거는 개인의 특징 중에서 어떤 걸까? 아니면 개인의 어떤 토대 안에서 내 물질적 토대 또는 뭐 경험적 토대 안에서 어떤 게 그런 선택을 하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허정숙에 대해서도 한 2번, 3번 읽을 때는 그래, 이 사람은 역시 물질적 토대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고 거침없이 생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선택을 한 사람이야. 역시 물질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 마르크스는 역시 틀리지 않았어.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다시 또 읽어보면 허정숙이 어쨌든 그 기반을 버리게 된 거는 혁명가의 삶을 살아낸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사람은 믿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 그러니까 아직 결론은 안 나는데 항상 좀 고민이 되고 제가 이 책을 진짜 너무 재밌게 읽어가지고 저희 같이 이제 사무실 분들한테도 너무 재밌어요. 꼭 읽어보세요. 해서 진짜 많이 강권하고 막 빌려줄게요 하고 막 엄청 많이 줬어요. 근데 저만큼 재밌게는 안 읽으시더라고요. 어디가 그렇게 재밌어? 막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도 이제 저의 개인적인 서사를 막 떠올리면서 읽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좀 한 교회에서 벗어나서 2, 3년을 살다 보니까 제 생각도 바뀌면서 소설 읽는 느낌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인물을 바라보는 시점도 그렇고. 네. 근데 정숙의 토대는 부르주아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혁명의 시대에 그러니까 토대와 상관없이 옳은 것을 지향하는 지식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지식인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부르주아인데 기본적으로 양반이잖아. 옳은 거 대의를 선택해야지. 성리학적인 그런 많은 이런 청년들이 공산주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러기 때문에 옳은 거를 선택해야 되는 유교적인 사상이 되게 강했을 것 같아. 그 옳은 걸 선택해야 되고 뭔가 충성해야 되고 의를 저버리지 말아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었을까 좀 생각해요. 그냥 정숙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 허헌이 또 그때 그 뭐지 변호사로서 예, 3.1운동 변호사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도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유입되던 새로운 그 사상들 중에서 공산주의라는 것만큼 사실 매력적인 건 없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공산주의에 매료되고 그것을 한창 실험하고 있었던 때잖아. 그 시대가. 와, 레닌 살아있고. 정말 레닌 살아있었어. 맞아. 너는 그게,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는 건 어떤 것일까. 근데 이제 나중에 정숙이 그 말년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공산주의, 어쨌든 그 모택동과 그리고 레닌과, 그러니까 그 지하실에 끌려가서, 모든 게 다 가라앉고, 정말 자기의 사상, 뭐 자기의 삶, 그 사람들, 막 김일성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것들이 다 몰려올 때, 모든 것이 다 회색 거품 안에 가라앉았다가 딱 세 가지를 건져 올렸다. 근데 그게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었어. 그리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이 세계의 절반의 인구를 구하지 않았나.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는 정말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뭐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같은 소설을 보면은 알로샤가 이제 그 자기네 동네를 이렇게 걸어가면은 사람들이 정말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못 먹고 막 아이들도 너무 못 먹어서 삐쩍 말라 있고. 그러니까 짜르 시대의 러시아는 그런 곳이었던 거죠. 그리고 중국도 마지막 황제가 있을 때 정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영국이 막 아편 팔고 뭐 인민들은 거의 그러니까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태반이었던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런 시대에서 구해준 것만 해도 그러니까 그래도 못 살았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 그리고 그러니까 없는 자와 있는 자가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갈리지는 않는 세상을 만들어냈으니까라는 얘기를 할 땐 그래 그런 시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니까 뭐 중국도 더 이상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대의에 뭔가 목숨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는 뭐 행복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때 수업 들었을 때 그 무슨 교양 수업이었던 것 같은데 그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러시아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못 산다고. 근데 그런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자부심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은 우리 다 평등해 봤어. 니네 그런 거 한 번도 못 겪어봤잖아. 러시아 사람들은 우리는 돈을 위해 공부는 하진 않아. 우리는 공부를 위해 학문을 위해 공부하지 너들처럼 돈 벌기 위해 대학 오는 거 아니야. 그런 자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공산주의에서 다 똑같고 우리가 그냥 동물이 아니야 라는 걸 경험하면 어쨌든 동물과 다르려면 이상이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추구해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그러니까 그 안정만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자해를 하는 사람들이 자해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건 자기 생존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아있는 게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그 사람들한테 되게 많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손목을 그어서 따뜻한 피가 나올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라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죽기 위한 작업이 아니라 살기 위한 작업이다 라고 한대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너무 그런 안정된 사회 그리고 이제 위험들이나 전쟁은 저 멀리 어디선가 그러니까 막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일일 때 사람들은 종종 그런 걸 경험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런 안정된 상태를 버리고 그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던질 수 있는 그것이 진짜로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를 누군가는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메시아적 사상으로 연결시켜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 뭐 어쨌든 이분들은 그런 시대에 그렇게 산 멋진 분들. 근데 명자가 나중에 그러니까 집이랑 인연을 끊잖아요. 근데 오빠가 모든 걸 다 물려받고 이제 오빠네 집은 되게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명자가 정말 피죽도 못 먹어가지고 죽어갈 때 내가 보급투쟁을 해서 살아남겠어라고 하고 이제 오빠한테 가는데 그 오빠네 집에 인공위가 걸려 있고 거기에는 오빠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해도 정말로 정치적이고 약사 빠른 사람들이 아니고는 살아남을 수 있었나? 그러니까 저는 그 박헌영과 김일성의 차이는 정치력의 차이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박헌영은 사실은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박헌영도 그렇고 최창익도 그렇고,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당대에서 발언했다가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김일성은 다 뚫어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그걸 컨트롤해야 될지를 아는 그런 정치가였고, 거기서 보면 이제 김일성이 그 허정숙을 구워 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자기한테 살갑게 대해주는. 근데 이제 허정숙이 당대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서 아 모두 다 각계격파 당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장면이 나올 때 그게 정치가인데 사실은 박헌영이 그거 할 수 있었겠냐고요. 맞아. 그걸 할 수 있었던 자와 할 수 없었던 자. 근데 김일성은 사실은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고 진짜 일시자무식에 정말 그냥 뭐 항일투쟁 했던 빨치산이었는데 그 사람은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통찰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 편이 되는가. 네. 근데 사무실에만 봐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사람의 우리 부장님이 좋아하는 사람을 봐도 아 부장님은 당연한 건데 자기한테 엄청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그게 진짜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겠어라는 결심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누군가는 내가 웃어주길 바랄 거고 내가 그 사람 칭찬해주는 말 하기를 바랄 거고 너무 예상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언제부턴가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원하는 거 해주지 않겠어 이런 식이 돼서 마사님도 여기 변화하는 생각들 네. 앞에 뭘 했는지 지금 콩님도 본인이 겪었던 일들이랑 이렇게 그거를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제 삶을 그때 한참 이제 돌아볼 시기였는데 저는 이제 거창한 이념 사상 없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믿고 그렇죠. 이게 가치 있다고 믿는 거를 그게 사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근데 모든 사람한테 이 사상을 공유할 그거는 아니었고 그냥 제 개인적인 그거에 굉장히 몰입하고 나름 이제 헌신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어느 지점에서 제 의도랑 정말 상관없이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그 가치들이 저를 밀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 가치가 옳지 않기 때문에 놓고 떠나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걸 아직 잡고 싶은데 그 가치가 저를 밀어내는. 근데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제 새 여자 여기를 보면서 허정숙도 그렇고 아니 많은 등장인물들이 어떤 그 하나의 이념과 사상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걸 보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거를 계속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새 여자의 삶에서 저로 그러니까 시점이 전환이 되면서 또 제 삶을 좀 돌아보게 된 그런 변화들을 겪게 된 것 같아요. 이제 해방서울에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구성을 할 때 명자가 서울시지부 선전부장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제 친일 경력이 뜨르르한 정백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너 친일했잖아 이렇게. 진짜 웃기네요. 근데 그때 이제 여운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친일에도 급수가 있다. 맞아요. 그래서 모스크바 공산대학 나온 여자한테 압력이 만만치 않았을 게야. 고명자 선생 정도면 그래도 버틸 만큼 버텨준 셈이네. 라고 말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고문으로 인해서 전향자가 되고 전향자가 되어도 친일이 주는 안락함을 누려보지도 못한 채 서성이다가 해방이 되었을 때 다시 배반자로 낙인 찍히는 명자의 삶에 저 자신을 자꾸 대입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뭔가 대학을 다닐 때는 공산주의 사상이 옳다고 생각했었고 정말 그러니까 학생운동이라는 것을 하면서 한 2년 정도까지는 혁명이 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마르크스보다 레닌을 더 좋아했거든요. 레닌의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 책이 약간 선동하는 책이에요. 이걸 해라 막 이렇게 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뭔가 변화시키고 싶고 그랬는데 그게 정말 너무 빠른 속도로 사그라들었어요. 근데 사그라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 내가 이걸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 거기에서 굴복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명자가 느끼는 마음이 어떤 건지 너무 잘 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도 그 어느 중간에 제가 서성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자리에 서 있는 저로서는 이 자리도 뭔가 의미가 있어라고 정당화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고명자처럼 그렇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고 싶진 않고 그렇지만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도 뭔가 내가 지금 깨닫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정당화시키고 싶은 그 명자의 괴로운 마음에 옮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으로 읽게 되는 것 같아요. 명자의 이야기는. 그리고 저는 또 이렇게 인연과 믿음이 자기 자신한테 처음부터 이제 확신으로 올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출발이 주변 사람들의 맞아요. 영향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결정에 나의 주관이 얼마만큼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까 신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서 있는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내 발걸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인가, 밀려서 온 것인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떤 의미인가, 내 인생이 그게 중요하고 그 의미가 없다면 행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제 제 옆에 있는 분은 대답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행복하면서 의미 있어야지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 행복이라는 건 아마도 이제 복지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는 들었는데 뭔가 행복과 의미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근데 저한테는 의미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은. 네, 등장인물들도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마사님께서 이런 부모님이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만날 일도 없었을 거다. 뭐 이렇게 적어놓으셨는데. 저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나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하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신앙을 지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부모님이 교회 다녀서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연의 산물들인데,
우리 엄마 아빠 안 다니니까 교회 잘 안 나가잖아. 아니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콩님하고 저하고 그런 어떤 그 인생사에서 되게 겹쳐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통점이 되게 많은데 왜 콩님은 교회에 잘 안 나가고 나는 교회를 나가려고 할까의 차이점은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생각이 도달하게 된 거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나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의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거부할 수는 없는데 그것도 어떤 하나의 의미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런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내가 찾아갈 것인가 쪽으로 더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렸으면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도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더 뛰쳐나가고 싶진 않고 있는 자리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정숙이 나중에 그러니까 최창익이 이제 그 정숙한테 와가지고 그 이제 연합파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비칠 때 정숙이 자기가 김일성의 편 응원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더 이상 바뀌고 이런 거 싫어라는 그 생각한 자신을 보면서 난 더 이상 혁명가가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던 그것과 비슷한 느낌이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벌써 그런 여기 그 번들님께서도 이런 추억의 삐라 얘기 좀 해주시죠. 저는 되게 애국하는 어린이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뒤 학교 뒷산에 삐라를 많이 주우러 다녔어요. 이게 살던 곳이 좀 경기도였는데. 그렇죠. 경기도. 그러니까 저는 그 대전 쪽 조금만 내려와도 삐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요? 저는 제가 번들님보다 나이는 많은데 삐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이게 진짜요? 파주, 일산 이쪽은 삐라가 진짜 많대요. 저는 서울에서 자랐는데 저도 삐라를 봤고요. 근데 우리는 삐라를 줍지 못하게 했었어요. 진짜요? 네. 그 내용도 보지 말고. 나도 서울 사람인데 난 삐라를 본 적이 없다. 전 경기도 중반부에서 살고 있었는데 학교 뒷산에 삐라를 진짜 열심히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 주면 학용품을 주셨어요. 그래서 애국과 학용품을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했고 막 그 당시에만 해도 공산당이 싫어요 하던 이승복 어린이. 그 어린이 얘기를 많이 들으면 그래 나도 되게 애국하자. 막연하게 공산주의가 그냥 빨간색이고 나쁜 거. 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조선일보를 보시는 분들이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게으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공산주의 자체도. 근데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분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그런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선했고 이거를 내가 지금 30대 너무 나이를 20대 20대 아닌가요?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부끄러움도 있었고 막연하게 이 1920년대면 다들 그냥 순종하며 살았으려니 그냥 가부장제에서 그렇게 살았으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여성 운동가들이 있었다는 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승복 어린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 들었어요. 당시에는 뭐 그게 무슨 만화 영화인지 또리장군 보면은 맞아. 그 김일성은 돼지 나이 다 나온다. 나오잖아요. 전 몰라요. 또리장군은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그게 정말 무서운 사상 교육이 맞아요. 사상 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있었던 맞아요. 거죠. 몰랐던 건데 저도 대학 가기 전에 그러니까 가장 엄마한테 단속을 많이 받았던 건 절대로 학생운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학생운동이라는 게 너무너무 나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운동권 선배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운명인 것 같아. 그러니까 또 접하는 문화가 다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책을 막 고등학교 때도 막 아리랑 뭐 그 중국의 붉은 별 막 이런 거를 읽어서 그런지 되게 호감이. 그러니까 저는 제 삶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책을 읽다 보니까 뭐 그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건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공산주의가 뭔지 모르고 졸업한 사람들 너무 많죠. 뭐 그거는 이제 번들림만 그런 게 아니라 공산주의로 접근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전혀 인식을 못했던 그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국사 같은 경우도 국사 시간에 나오는데. 학교에서 배웠던 국사에서는 제일 중요했던 사람은 그냥 김구 선생님이고 맞아요. 근데 그게 다양한 시각에서 맞아. 평가가 돼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평가가 되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저는 박헌영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으면 그 사람 이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맞아. 38선을 베고 죽겠어. 요것만 강조되니까. 김원봉도 영화에서 뭐 우리의 타켓이다 이거부터 이제 막 기사화가 됐었잖아요. 그렇죠. 프링글스님은 기억에 남는 거 말씀해 주십시오. 들으면서 이제 좀 들었던 생각은, 특히 이제, 그러니까 세 여자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삶의 큰 이제 결정적인 순간 뭔가 그러니까 허정숙에게는 언급이 되진 않았지만 나머지 두 여자분에 대해서는 남자의 영향이 되게 컸다라는 게 이렇게 다시금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그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조금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과 좀 씁쓸한 마음과, 하지만 그거를 또 굳이, 뭐 남자로 인해서 여자의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라고 뭐 단정 지을 수 없지 않을까? 반대로, 허정숙이라는 여자에서는 전혀 그 남자가, 중요하죠. 애들 아빠가 다 달라. 오히려, 뭔가 그런 게, 되게 그런 면에서도 되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게, 공산주의에 대해서 표현을 빌리자면 정말 게으르게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느꼈던 게, 그러니까 똑같이 독립운동을 했는데 어떤 사상을 이제 갖고 독립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후손들에게 어떻게 이제 각인이 되는가, 이게 특히 남한 사람들에게 또 북한 사람들에게도 또 다르게 각인이 될 건데, 뭐 순결하면 순결할 수 있는. 왜 눈물이 나지? 원하던 반응이야. 조선이 작가가 이거를 프로테스트합니다. 이제 뭐 세뇌됐든 아니면 제가 이제 방향을 잡는 어떤 사상이든 이념이든,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누구든 다 그럴 것 같고, 자기의 경험과 이제 살아온 삶의 바탕으로 이 사람, 역사의 인물들을 또 판단을 할 테니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에 좀, 또 씁쓸함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책 굉장히 좋은 책인데, 뭔가 씁쓸함을 느끼는 게 되게 안 좋은 반응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를 어쨌든 이제 좀 깨우쳐주고, 공산주의를 되게 옹호하게 됐다, 이런 건 아닌데, 이걸 그냥 정말 단순하게만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어떤 그런, 정말 나중에서야 듣게 된 게 김일성도 독립운동가였다. 이 말이 저는 사실 충격이었거든요. 저도 프링글스님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평가를 할 때는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만 평가하려고 하잖아요. 남한은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이승만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하려고 했었고, 또 김일성 체제 하에서는 김일성 위주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진짜로 독립운동에서 개고생한 사람들은 사라지게 됐던 것이 우리 역사에 좀 오류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복원돼야 되고, 박헌영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여자분들 다 살아나야 되는데, 역사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허헌이 왜 김일성을 선택했냐라는 거에서, 김일성은 그래도 빨치산 투쟁하지 않았냐.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했잖아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은 독립운동이 아닌 거예요. 목숨을 내놓지 않았잖아요. 근데 목숨을 내놨던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했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수많은 목숨을 내놨던 사람들이 평가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막 이승만 하니까 조금 되게 열이 받아서 또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 미국에서도 그 독립운동이
진짜 사기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나라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의 대의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자기 자신. 네, 자기 자신. 그 당시에도 자기 조선 왕조의 그거라고 후손이라고 엄청 미국에서도 그거를 팔면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다리 폭파하고 내려간 거 봐요. 맞아요. 근데 제가 되게 좀 부끄러운 건 저는 그러니까 제 의지는 아니었지만 이제 제가 자라온 그 환경이 굉장히 우파적인 네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공산당을 그냥 되게 두려워하게 네 공산주의를 사회주의를 되게 두려워하게 그렇게 아예 생각도 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컸는데 그냥 지금은 제가 아직도 바로잡아야 되는 생각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새로운 현실을 제가 부인하지는 않고 최소한 이걸 대면을 하고 알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있다는 게 그래도 참 감사하다. 장하다. 막 이런 생각이 장하다. 맞아요.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뭐 어른들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맞아요. 거니까 우리가 내년에는 더 많은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른이 되면 변하기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변하기 싫어하는 순간부터 어른인 것 같아요. 나 애네. 아직도 성장의 가능성을 무한히 가진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3부에서 저희 3부도 있나요? 네, 3부에서 이제 그 밖에 저희가 네. 이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잡다한 이야기들 제 그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콩님이 직접 상해 네. 임시정부 청사에 와, 다녀온 이야기를 다녀오셨죠. 저희가 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네. 만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